자, 그러면 데일리인트 우리 박근형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어제 좀 영상을 모니터링 다시 해봤는데, 네. 좀 위험하게 선을 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논란 없이 조용히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어제는 무슨 일 있었나요? 없었는데. 다시 제가 논란을 재생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빵 터져서 또 즐거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5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침 장 초반 뭐 장 시작 전부터 저희 고객들이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네. 우려가 되게 많았고 FOMC에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역시 이제 금리 인하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뭐 3월 금리 인하가 뭐 80% 이상 막 이야기되다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본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결국 이제 그 분위기가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페드가 뭐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FOMC 관련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수는 근데 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상당히 아침 이제 출발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고 이제 좀 두려워했던 분도 꽤 많았는데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가 바로 들어왔고요. 네.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화학, 자동차 부품, 타이어, 증권은행, 보험, 건설, 화장품, 통신 장비, 항공 여행, 그다음에 전선과 인터넷 등 이런 섹터가 강세 출발을 보였고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미리 좀 빠진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일부 특히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일단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1월 수출이 또 18% 상승하고 4개월 연속 플러스가 나왔다. 이게 또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조성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56.2%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6년 만에 최고치까지 나왔다.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오늘 올라갔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힘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10시 40분경에 중국의 1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에 부합되면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3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으로 확인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약간 뭐 힘들었죠. 지표들이 잘 안 좋게 나왔는데 이쪽 부분들이 경기 확장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폭이 또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중국 관련된 부분도 1% 넘게 올라왔고요. 네. 최근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는 일본 시장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어쨌든 일본을 끌어올렸다면은 적당히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저평가된 시장을 찾는다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국내를 많이 샀잖아요. 또 하나의 또 수급이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모르겠어요.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수출입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뭐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가다가도 어쨌든 수출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무역 쪽이 이제 수지가 물론 이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는 것이 뭐 많이 팔고 이러면 좋지만은 사실은 수입을 또 많이 줄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수입이 준다는 것은 이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위축되는 부분도 저희가 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적자폭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다는 모습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대 뭐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9천억 원대 정도의 순매수가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천 원대로 조금 줄이고 끝나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특히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역시 증폭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금융, 지수사 종목 선별적인 섹터가 완전히 좀 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종목 강세가 이제 이어졌고요. 지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근데 역시 자동차, 금융, 지수사 하면 손이 안 나가던 비인기 섹터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 답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확실히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다. 며칠 사이에 확연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하다 안 되니까 게임주까지 오릅니다.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1월에는 코스피가 미국, 일본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험난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기대가 역시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약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보고 전일 미국 증시가 또 상반된 모습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1월 FMC가 또 국내 증시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도 오늘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1329원까지 하락했지만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다소 좀 주춤했고요. 업종별로는 저PBR 업종과 종목 관심에 지속적으로 보험과 증권 연이어서 올라갔고 특히 이제 흥국화재는 상한가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 은행주도 올랐죠.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가 발표되면서 올랐고 삼성물산도 오늘 1조 정도의 또 자사주 소각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좀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죠. 발표가 가시로 나오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기가스업과 유통업도 상승했고 운수장비는 자동차 중심으로 강세였고 반면 의약품이 가장 부진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 등이 소폭 반등 시도하면서 보합권 정도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순매도세 하락했는데 역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운송장비, 부품이 강세였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의 주요 기술 업종이 부진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오늘 그러면 미국이 안 좋았는데 FMC도 금리 인하도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왜 좀 괜찮았을까? 물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오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또 다른 요인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 보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3.91%대 정도까지 빠졌는데요. 이게 어쨌든 금리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빠졌지?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물 기준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일단 국내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추었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4분기 ECI 이게 고용 비용이거든요. 네. 이게 전분기 대비 0.9% 상승했는데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고요. ECI 같은 경우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고용비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고 유럽 1월 CPI도 예상을 굉장히 하회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의 헤드라인 CPI는 전년비 2.9% 기록하면서 21년 6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그리고 이제 국채 공급 물량 부담도 감소했습니다. 재무부의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재무부는 향후 몇 개 분기 동안 발행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채 금리를 끌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니까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 코멘트 있으실까요? 뭐 오늘 사실 시장에 대해서 개인들에 따라서 체감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오늘 되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정도로 반대로 움직이는 걸 저도 좀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또 미국과도 완전히 디커플링 됐잖아요.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과거는 이제 다른 시장으로 펼쳐지는 거니까 대응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란 변화가 있을 때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건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시장 변화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스럽지만. 네.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요걸로 넘어가 볼게요.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다. 이런 기대감 등의 또 상승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을 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같습니다. 그쵸? 역시 오늘도 비인기 섹터들 뭐 일단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2월에 나온다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제 저 PBR 업종지 수혜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이제 추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지주사. 이렇게 좀 추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아까 제가 일부 게임즈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방 위주로 오르진 않아요. 그쪽은. 그렇지만 뭐 일부 종목들이 올랐는데 역시 조금은 섹터가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섹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볼 수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는 뭐 섹터별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열심히 자료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추가 자료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저의 어떤
마감 시황을 좀 보시면 섹터별로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야기되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려서 중복되니까 오늘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흡한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라든지 네. ISA 관련된 뭐 세제 지원 확대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저축률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많았고 또 외국인 펀드들이 국부 펀드 등을 포함한 외국인 글로벌 자금들이 일단 일본으로 많이 유입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크게 사주면서 또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상장사 중에 PBR이 한 배를 밑도는 곳은 1,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끌어올리게 되면 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코스닥 분위기를 보면 네. 코스닥을 한 배 맞추면 큰일 나는 거죠. 코스닥은 한 배 맞추면 큰일 나요. 그렇죠.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나? 코스닥은 한 배 맞추면 반토막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큰일 나는 이슈인데. 근데 이제 일본 시장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역시 PBR 한 배 수준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도요타도 올랐고 그다음에 미쓰비시 상사도 올랐지만 그 상승폭보다는 주가의 상승폭을 실제로 견인했던 것은 성장주였어요. 그죠? 그렇죠. 그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PBR 한 배 기준으로 저평가된 종목만 올라간 게 아니고 실제 주식을 끌어당긴 곳은 성장주에서 역시 나왔다. 그래서 코스닥이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 것은 사실 일본 시장도 그렇게는 가지 않았다는 건데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죠? 외국인이나 큰 수급들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최근에 많이 오르고 고평가됐다고 좀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섹터를 팔고 저평가된 섹터로 넘어가니까 네. 희소처럼 되는 거죠. 그 코스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 쪽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가던 갑자기 금융을 사라든지 갑자기 자동차 사라든지 갑자기 지유사 사야 된다든지 이러니까 손이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 또 반도체 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소외받고 코스피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개인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은 엄청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일부 종목들 고객들이 지금 이제 담보 부족이 막 나오고 네. 이 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또 난이도의 어떤 시장이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들이 아마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포트가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또 성장주도 하고 이러면 다행인데 마냥 이제 이렇게 과거에 주도주로 불렸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만 포트가 막 쏠려 있으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매매를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요?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정말 하겠구나,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제도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사도 사실 늦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을 때 일본의 PBR 낮은 업체들이 올라간 폭은 한 60에서 70% 정도 주가들이 올랐는데 6개월 만에. 근데 실제 그 고평가됐던 성장주까지도 올라갈 때 5배, 6배 올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 그렇죠. 가자.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고요. 막연하게 지금 어떤 뭐 카더라 아니면 뭐 기대감 이거 하나만 갖고 또 들어갔다가는 또 이제 어떤 이게 어떤 수렁에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까지만 보면 어쨌든 그 테마,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테마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렇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 금융주, 그러니까 증권, 은행, 보험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주사, 뭐 동국홀딩스라든지 한국앤컴퍼니, 한화, LG, 뭐 LS, CJ, 지주사, 그리고 뭐 삼성물산까지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백화점주도 올라옵니다. 뭐 롯데쇼핑,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하나갤러리아, 소매유통백화점, 그리고 하물며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대한유화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GS나 GS건설, 삼성물산 등의 건설주가 올라오고 자동차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요. 철강주, 대한제강, 세아베슬 지주까지 올라오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NH투자증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PBR 한 배 미만 업종 중에 24년 배당 증가 기여도입니다. 상대적으로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게 어디죠? 은행과 자동차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합당한 섹터가 거기라는 건 분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돈을 버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PBR 1배 미만으로 싸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돈을 못 버는 쪽은 역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은행과 자동차는 역시 돈을 벌면서 PBR이 낮고 배당 증가 기여도 상당히 높은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보험. 역시 돈을 벌고 있고요. 근데 보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금융업종 가운데 가장 배당 성향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어떤 환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보험 쪽에 아직은 좀 미확정이라서 당분간 공격적인 어떤 배당 정책을 내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상사자본제, 뭐 증권, 뭐 디스플레이 등등이 있는데 역시 이제 은행과 자동차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CLSA라는 뭐 외국계 쪽이죠. 크레딧리온.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일단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목 보세요. 어떻게 나오죠? 유니셔티브. 예, 유니셔티브. 유니셔티브. 예, 윤과 뭔가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이렇게 주목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빨갛게 가운데 쪽에 줄 그어진 거 보십시오. 네. 뭐죠?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네,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 끌어올리기.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 수급이 일본처럼 뭔가 급격한 자금 이동이 나타나면서 한국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도 코스피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정말 토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CLSA가 이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 IB 여기만 그럴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구체화돼서 뭔가 정말로 한번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유니셔티브라는 단어를 만들 정도로 일단 뭔가 합성어를 만들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정책에 대한 주목을 일단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뭔가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쪽의 반응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은행증권 업종의 주가 상승 코멘트를 나타냈는데 자, 여기 관련해서 결국은 특히 이제 뭘 방점을 받냐면 하나금융지주가 전일 예상을 상회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이제 일단은 도화선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좋긴 한데 일단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섹터 전반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눈높이가 하나금융지주가 내면서 상향됐고 어제 저희가 한번 보자고 해서 차트 본 게 무슨 종목이 있죠? 메리츠금융주 봤죠? 이게 무슨 차트가 무슨 그려가면서 만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종목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포함된 총주주 환원율은 21년도 회계 기준 25.6%였는데 이번에 23년도 회계 기준으로 봐서는 37.1%까지 하나금융지주가 무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 정책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고요. 한투증권에서는 다른 주요 은행들도 아마 하나금융지주와 유사한 양호한 주주 환원 확대 정책을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른다면 은행주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도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 소각을 동반한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에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 방안이 빠진 것과 무관하게 이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 빠졌다고 해서 좀 아쉽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자사주 매입은 그대로 발행지수 감소와 EPS 증가로 직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동반한 자사주 매입을 선도은행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이 4배인 상황에서 매입 성향이 12% 정도면 연간 소각 주식 비율은 3%에 달할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그래서 좀 좋았다는 거고 그 외에도 자동차 등 그리고 지주사 등등도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어떤 게 제일 매력적입니까? 하나 꼽자면 지금 뭐 금융 관련돼서 뭐 보험, 저기 뭐 증권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그 은행, 자동차 어떤 게 좀 매력적이에요? 지주사. 저는 은행. 은행? 네. 지주사들은 최근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이익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배당 성액까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대형 지주사들 보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뭐 6% 주가가 올랐어도 6% 중반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와. 네. 부장님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합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맞는 조건이 뭘까? 뭐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고 PBR 1배 미만이어야 되고 자사주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뭐죠? 대주주 지분이 높아야 된다.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교집합 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은행이 상당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은행. 근데 이제 PF 말씀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요. 그거 여쭤보려고 조금 비율이 낮다는 걸 제가 예전에 은행 섹터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PF가 있긴 하지만 전체 비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쪽,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비율이다. 그리고 대부분 다 선순위 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터지겠느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PF를 가지고 우려는 일단 하지 말자. 네.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했고요. 뭐 그래서 은행 쪽이 좀 이제 손이 잘 역시 안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래서 매매가 안 되죠. 근데 올라가면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장 되게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어려워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다들 성향이 본인들의 취향이 또 다 다르네요. 맞아요. 은행, 뭐 지주사, 뭐 보험, 증권, 화학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3%에서 이야기하면 뭐 다 때려라 뭐 이렇게 아예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제가 뭐 일부러 험악하게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진 않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너무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만약에 뭐 어떤 장은 이렇잖아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다 빠지는 장이 있었어요. 지수는 올라갔거든요. 선입견 가지면 못 따라가거든요. 뭐 그런 장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그런 장도 사실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못 겪었던 장이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 3%가 저런 말 하니까 다 왔나 보다. 뭐 꼭지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방송 보면서 그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분들 요즘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좀 있었는데 예.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따라가야지 대응을 해야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나는 뭐 아니야라고 딱 그냥 기준 갖고 보기 시작하면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못 맞추고 너무 힘들게 혼자서 장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저는 좀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M&A 요거 합병 일본 승인 소식에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전일 일본 경제당국인 뭐 공정추진위원회 쪽에서 이게 JFTC라고 하는데 네.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한 가지 또 허들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승인을 통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럽연합과 미국을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완료하게 됐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나 미국 관련된 쪽에 협의에 박차를 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뭐 심사 절차를 당연히 거치겠죠. 그래서 아마 EU는 2월 14일 전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만약에 뭐 발표가 되면 상당히 진일보하게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수혜는 제가 보기에는 LCC 쪽이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종속회사인 아시아나 IDT라든지 한진그룹 계열사인 종합분류회사인 한진 등도 시장에서 또 부장이 됐기 때문에 역시 수혜주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그렇게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대한항공 4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4분기 실적은 대한항공이 약간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였어요. 근데 쇼크의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2천억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그 기존에 시장에서 봤던 인건비가 오히려 4분기 2천억이 인건비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성과급이라든지 안전장려급 이런 것들이 영향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상당히 많이 직원들한테 뭔가 지급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본업만 놓고 보면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 국제선 여객운임은 비수기 개선을 감안할 때 예상에 부합했고요. 화물은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는데 네. 4분기 화물은 3분기 대비 16%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또 낮출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여객운임과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객운임 왼쪽에 보시면 실선을 보시면 2019년도 대비 지금 어떻습니까? 국제선 여객운임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대비 40% 높은 수준까지
운임이 책정돼 있다. 그러니까 항공권이 비싼 이야기입니다. 티켓이.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올해 운임 조정은 유류 활동료 하락 영향이 큰데 수익성은 유가 하락이 당연히 더 긍정적이겠죠. 항공유 가격은 최근에 22년도에 올라갔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투증권에서는 저비용 항공사 LCC를 더 추천을 한다는 건데 역시 일본기는 LCC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나 일본 노선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겨울 성수기이기 때문에 극성수기입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역시 대한항공보다는 LCC 쪽에 더 반가운 소식인데 대한항공은 티웨이가 그다음에 에어프리미아에 올해 7대 항공을 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병하게 되면 장거리 노선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티웨이 같은 경우도 보면 유럽 노선, 알짜 노선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CC에 아마 1위 정도로 등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규모로 봤을 때 제주항공을 아마 뛰어넘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상당히 티웨이 항공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관련 불확실성 해소될 전까지는 LCC 쪽이 좀 더 방점을 찍을 것이라 이야기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런데 더욱 중요하게 4분기 화물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 흐름 보시면 4분기 화물 흐름은 기대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실선이 아래쪽에 끊겨 있는데 그게 2019년 평균 화물 흐름인데 최근 화물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어떻게 되죠? 판매 지역별 화물 배송을 보면은 중국, 한국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주나 유럽 쪽이 조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네. 화물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수에즈 운하 사태가 시차를 두고 항공 화물 운임 상승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과도한 주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오히려 투자를 기회를 삼아서 좀 권유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한투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화물도 좋고 객실도 좋고. 결국 유럽하고 지금 미국 남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의 되는 거죠?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과는. 하라는 거 뭐 다 했는데 뭐 어떻게 뭐 안 해줄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러니까 LCC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4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확정? 네. 요즘에 의외로 뭐 낙폭과대 섹터가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통신 장비주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래서 KMW 오늘도 올랐어요. 네, 뭐 여전히 뭐 역시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손꼽아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어쨌든 뭐 관련주들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또다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제4이동 통신 신규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 장비 업체의 사실상 호재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규모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매출처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몰셀 업체를 보자는 이야기를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방안이 스몰셀 투자와 더불어서 통신 3사 망을 빌리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지국 출력이 6년 전에 대비 5배 이상 높아진 상황인데 여전히 28GHz 대역은 커버리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작은 기지국이 합리적이고 스몰셀이 가장 가격적인 또 메리트도 크다라고 평가를 해서 결국 이와 관련해서 스몰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이제 낙폭과대인 KMW가 예전에 이제 수급적으로 대장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거고요. 스몰셀로 본다면 뭐 이노와이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솔리드도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에스테크, 뭐 오이솔루션 등등도 이제 관련주로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 국가전략기술특위를 개최해서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이나 해양,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사이버 보안 등의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기정통부가 표준특허 선점을 통한 6C 세계시장 선점 목표를 선정하고 6C 실현 기반에 되는 5G 고도화 고효율 핵심 부품 개발에 나설 것이다 발표하면서 5G가 또 좀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파수 경매 이런 것들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변수가 되고 있고 이런 또 정부적인 어떤 부분에서 5G 고도화라는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은 하루가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4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네. 코멘트 있을까요? 넘어가요? 뭐 사실 KMW 이런 것들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좀 특이하긴 했죠. 네. 평소랑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 워낙 오래 쉬었던 종목들이 돌아서니까 이런 것도 저는 예전하고 시장이 좀 변했구나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 움직이던 애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적으로는 이건 뭔가 우리가 봐야 되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최파고님. 알겠습니다. 저 PBR 관심 증가로 게임사의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관련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콧물 소리가 좀 훌쩍이니까 댓글에서 누군가가 에어컨으로
박 부장을 암살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암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에어컨 바람이 세서 콧물이 나온 거 맞습니다. 지금 여기 직방으로 갑니다. 직방. 네, 코가 지금 훌쩍이고 지금 뭐 감기까지 또 다시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감안을 해주셔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좀 먹을게요, 콧물. 네, 오늘만. 콧물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네, 부장님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제 게임주가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세요. 게임주 이야기할 때 누가 PBR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저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게임주 이야기하면서 PBR 어떻게 되기 때문에 싸다고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그 말을 했어요. 코멘트 상으로 이제 그 리포트 내용 중에 누가 언제 과연 뭐 그 게임주를 PBR로 형성했던 게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썼던 당사자도 애널리스트도 역시 본인도 PBR로 어떤 평가를 한 적은 없은 것 같다고 이렇게 썼어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평가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에 2015년에서 22년까지 많은 현금과 자산을 쌓았죠. 게임주들. 그때 잘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임사들이 현금을 많이 쌓았는데 22년, 23년도에는 부진했고요. 실적이 부진했죠. 그리고 주가도 급락했기 때문에 PBR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현금과 단기 금융 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넷마블도 좀 높은 편이고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시가총액 대비 현금 자산이 높으면 낮아져야 되니까. 막대 그래프가 낮아져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NC소프트가 그래도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NHN, 컴투스, 뭐 웹젠, W게임즈, 뭐 네위즈, 뭐 여기 정도까지가 좀 낮은 편에게 속합니다. 특히 보면 어디가 좋습니까? NHN, 웹젠 이런 데 좋아 보이죠? 상당히 낮아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 NC 사야겠네. 저거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PBR만 낮다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예,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네. NC를 사야겠다는 말은 조금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농담이지 당연히 안 사죠. 농담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 듣고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 차트는 뭡니까? 빨간 줄.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PBR 차트인데 역시 이제 빨간 줄이 한 배라는 기준이죠. 그래서 빨간 줄 밑으로 내려가는 섹터들이 이제 종목들이 PBR 한 배 미만이잖아요. 그거 보면 어디죠? 컴투스, 뭐 웹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배 미만으로 들어오죠. 네네. 넷마블까지 들어갑니다. 넷마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웹젠이나 넷마블 흐름 괜찮아요. NHN까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배 미만인데 결국은 단술 저 PBR보다는 실적이 안정성이 갖춰진 기업을 우선적으로 필터링 해야 된다. 이것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 수익성, 컨텐츠 개발 역량 이걸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싸다고 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 게임사의 저 PBR 주식 필터링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의 보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M&A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좋은 IP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이게 필요하다고 역시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단기 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확보돼야지 기존 현금이 금융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수익 창출이 안 되면 쌓아있는 현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간이 이제 결국 동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향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기존 현금을 가지고 상품을 가입을 하든 금리를 주는 어떤 부분에 가입을 하든 해가지고 어떤 금융 수익을 계속 창출하니까 계속 그 돈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PBR에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적자나 신작이 연속적으로 흥행 실패하는 경우 현금 감소 리스크가 크다. 그 대상이 아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자사주 보유한 현황, 이 보시면 파트너 기업과 주식 교환을 통해서 협업이 가능하거나 자사주로 개발 스튜디오 M&A까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현금이나 단기 금융 상품 보유 금액이 높거나, 두 번째 단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거나, 세 번째 자사주 보유 현황이 자사주가 높거나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커버리지 내에서 저 PBR 주식으로 사실 신한투자증권은 웹젠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인 것은 웹젠, NHN, 컴투스 등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웹젠 같은 경우는 PBR이 0.8배 그리고요 PER은 9배 정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기 금융 자산 말씀드렸는데 4,500억 이상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개발 스튜디오 투자는 자산을 신규 파이프라인 IP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냈고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웹젠이 전년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커버리지 내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신작 뮤 모나크가 흥행을 하고 있고 매출 순위 탑 10에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신작 상당히 좋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4분기 기준 영업이익 성장률을 나타내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파란색은 YY이고 QOQ가 전분기죠. 웹젠이 좀 두드러집니다. 네. 전분기로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실적이 좋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적자 쪽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젠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이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웹젠이 자사주를 15.7%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보유율이 높거든요. 네. 거기에 부합한다. 여기에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은 웹젠을 그래도 탑픽으로 잡았다. 근데 여러 증권사들은 웹젠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NHN이나 넷마블이나 이야기하는 뭐 리서치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좀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언제적 우리가 PBR로 게임주를 설명했나 싶지만 지금의 어떤 그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뭐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꼭 게임주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만 뭐 그런 컨셉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지금 PBR을 뭐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맞아요. 게임주는 이게 원래 정석이니까. 그렇죠. 게임이 재밌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게 게임주니까. NC는 어떻게 저 YOY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70%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나?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잠시 후에 2차 전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성균 이사님 모시고 2차 전지 어떻게 되는 건지 2024년, 25년 배터리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데일리 인트로 좋은 시황을 해주신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